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튤립법에 대해서 4가지 파트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튤립 축의 시작, 두 번째는 튤립 축의 발전, 안쪽에서 발전 원인과 에피소드, 그리고 발전과 붕괴, 마지막으로 튤립 축의 이의 및 정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튤립 축의 시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튤립 투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다열 투기 현상인데요. 이 튤립 투기는 최초의 경제 거품 현상으로 네덜란드의 황금기에 일어났습니다. 또 이 튤립 투기는 미시시피 버블 그리고 사우스 버블과 함께 어울리는 3대 버블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중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중세에는 흑사병이 발병했습니다. 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병은 유럽에서 4세기에서 17세기에 발병했는데요. 300년 동안 발병한 병으로 지금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사람이 죽어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 자원 경제에서 모두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원 경제가 해체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유럽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동방과 신대륙으로 가려는 새로운 항로를 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항로를 개척한 건데요. 특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가 되었고요. 네덜란드로 유럽 자본이 몰리면서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네덜란드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7세기 유럽 경제 중심이었던 네덜란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항해 시대의 여파로 유럽 자본이 네덜란드로 몰렸고 유럽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신대륙과 아시아 지역의 해상 무역을 위해서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영국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영국에 비하면 국토도 좁았고 인구나 자본 등에서 영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네덜란드는 최초로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네덜란드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유럽 각국과 자본민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자본들이 모두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막대한 자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은행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또 작업 산업도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민 소득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이때 네덜란드는 독점 비싼 시장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저장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대규모 수출을 하곤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상인들은 17세기 초에 설립된 외국한 선전은행 덕으로 각국이나 각국과의 교역 거래 시에 효율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일들은 17세기 황금기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황금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17세기는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스페인 압제를 피해서 북부 네덜란드로 이주한 남부 벨기에인들의 덕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만 명에 달했던 벨기에 이주민들은 학문과 기술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85년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이 크나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스웰덴 강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이때 암스테르담이 17세기 초에
인구도 10만 명이 넘는 커다란 항구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암스테르담 정도 잔 지역의 산업 지역으로 성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풍차를 주 동력원으로 삼아서 밀, 겨자, 염료, 기름, 종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596년에는 최초의 목재 절단용 풍차인 꼬마 숙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약 600개 가량의 풍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업과 제재소 등이 들어서서 잔 지병은 네덜란드 대표적인 산업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1600년경에는 어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국해에는 450척에 달하는 청어잡이들이 조업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 많은 어획량의 부분을 해외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업의 발달은 자연히 항해의 발달을 가져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해외 무역에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박의 형태도 등장했고요. 화물 전용 운반선들이 등장해서 국해나 지중해를 넘나들면서 또 나아가서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서 교역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7세기는 황금기를 꽃피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17세기 네덜란드에 어떻게 튤립이 처음 유입되었을까요? 처음 네덜란드는 국토가 좁은 탓에 큰 공원을 만들 수 없었고요. 자기 집안에 아담한 크기의 공원을 만드는 것이 기풍한 취미로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터키 술레만 왕국에 나갔던 고국 인사가 튤립 뿌리 한 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국 인사는 튤립 뿌리 한 개를 식물학자에게 주었는데요. 이 식물학자는 그 뿌리를 번식시켜서 부유한 자들에게 뿌리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튤립은 네덜란드 부유층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고요. 튤립의 색깔에 따라서 황제, 총독, 제군, 장국으로 이렇게 등급도 나뉘어가면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투기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지 다음 발표자 이용재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튤립 투기의 발전에 관해서 발표하게 된 공포학과 이용재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1630년대 네덜란드 시장은 투기적인 안락감이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튤립이 투기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튤립 투기의 발전에 있어서 그 원인 두 가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튤립의 한정된 생산량입니다. 튤립은 그 시대에서는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그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튤립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튤립을 피우기까지는 3년에서 최대 7년이 걸렸고요. 또한 발화되지 않은 종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생산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튤립의 그 속성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초기에는 꽃이 핀 튤립은 이미 높은 값에 거래되는 반면 무슨 꽃이 필지 모르는 뿌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튤립은 그냥 아무 땅에나 심어놓으면 바로 자라기 때문에 혹시 황제 튤립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그 당시 이제 동인도 회사의 주식 같은 것을 살 수 없었던 서민들은 그 대체 수단으로 튤립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부유한 애호가들의 형성 때문입니다. 1573년에 터키 대사 부스베크가 네덜란드의 귀족 크루시우스에게 튤립을 선물한 게 그 시초가 되었는데요. 부유한 애호가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튤립은 꽃의 제왕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애호가들은 특히 튤립 꽃의 색깔, 모양에 따라서 나름의 분류와 위계를 부여합니다. 아까 이지원 양이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귀족들의 이름을 따서 리프킨 제도, 혼데르 아이크 제도, 히세로이, 제네랄 시모식으로 황제, 충독, 그리고 제독, 장군 같은 순서로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지금 이 꽃이 그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샘페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원한 황제라는 뜻인데요. 1624년 기준으로 이것이 최고가인
1200 플로린을 구입하게 됩니다. 1200 플로린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것을 그 당시 환율로 치자면은 암스테르담 중심가치 판체가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현재 튤립 하나, 우리가 사는 튤립 한 송이가 강남의 몇만 아파트의 판체값이었다고 보십니다. 이후에 비싼 이런 품종의 튤립 뿌리들은 아스라는 단위로 쪼개져서 거래되었고, 그중 제대로 발화해서 이제 만개한 뿌리는 더 높은 값을 받게 됩니다. 구매가 이제 손쉬운 단위로 쪼개지게 되면서 튤립 매매는 더욱 고중화되었고요. 이런 거래 확산은 표준화에 불러왔고, 나중에는 뿌리의 무게 단위 거래 규칙까지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확천금의 튤립 신화가 네덜란드를 지배하게 되면서 튤립 뿌리의 거래는 만인이 사시사철 뛰어드는 투기장을 전무하게 됩니다. 애호가 중심의 튤립 시장에는 뿌리가 채취되는 여름에 열렸는데요. 투자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이런 한철 장사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전매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요. 전매 제도는 이전까지는 그냥 뿌리 자체만을 거래했다면은 이 튤립 뿌리를 키우는 그 재배하는 농가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튤립의 무게 그리고 품종 그리고 그 양을 일종의 계약서에 일지를 작성하는 식으로 통해서 가치랑 단위로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마다 딸려있는 그 재배 일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직접 해낸 현물이 아닌 일종의 선물거래장으로 나중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물거래장은 본격적인 법을 낳기 시작하고 1636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름하여 윈드한들이라고 하는 바람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윈드한들의 거래 구조를 보시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판매자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튤립 뿌리를 전달하는 걸 약속해서 그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넘기게 되면은 구매자는 그 해당 시점에 정해진 튤립 뿌리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요. 결제 시점에서 결제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 대한 평균 결제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튤립 뿌리 거래가 어음 결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투기꾼들의 손에서 오가는 것은 이런 현물 뿌리도 현금 단위 남의 어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물 거래는 결국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 수 없는 어떤 술집에서 거래될 정도로 그 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튤립의 가격을 보시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1637년을 기준으로 튤립의 가격이 그래프를 띄어놓은 수치로 가게 됩니다. 1637년 당시 튤립 가격이 한 뿌리에 대략 225길러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급 품종인 장군 튤립이나 황제급 튤립 뿌리는 그 가격이 900길러, 그리고 황제급 튤립 뿌리는 1637년 기준으로 2000길러가 되는데요. 불과 2년 전에 2000길러에 비해서 3배나 폭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당시 1637년에 물가를 보시면은 네덜란드 노동자의 1년 평균 임금이 200길더에서 400길더 사이입니다. 즉 한 가구당 1년 생활비가 평균 300길더 수준인데요. 이런 장군 튤립 하나마저도 세 가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가격의 과열 현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다들 법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첫째가 액체나 기체를 포함해 만들어지는 구형태의 방울이라고 하지만은 두 번째 사전적 의미인 터져버릴 거품처럼 빈약한 현상, 되게 환상이나 화상, 일시적 현상에 비유된다를 많이 저희는 이제 거품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 버블은 빠르게 부풀어 올라서 빛을 영롱하게 반사해 바라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지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즉 바람이나 공기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될 뿐이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고 한순간 폭락하는 투기시장을 거품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아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등장하고 이쪽 아이는 거품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해골이나 뭐 이런 향, 뭐 시계 아니면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가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투기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특히 이 네덜란드의 사파가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튤립의 그 사치와 사악함, 그리고 이렇게 흥청거리는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비판은 로마의 도덕주의자 바로가 말했던 호모블라, 매니스 거블, 인간은 거품이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은 잠 브루그레의 튤립 마니아에 대한 그 현상을 좀 비판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튤립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숭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화록, 네덜란드 당시 정부에서 쓴 대화록이라는 문헌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이 거친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어린아이가 상고래를 배워야 하며, 동사꾼이 힘들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선장이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하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기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당시 투기 열풍으로 인한 그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기록인데요. 라이든 대학에서 식물학을 강의한 포스티우스는 자기 학교를 다니면서 근처에 있던 튤립을 보면 무조건 지팡이로 후려칠 정도로 그런 튤립 투기에 관한 그 튤립을 좀 혐오감 역시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까 설명 제가 드렸던 바람거래, 윈드 한델의 그것을 비꼰 그림인데요. 막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서 그 바람거래를 하는 동 그 계약서들을 막 땅에다 뿌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윈드 한델이 선물 거래를 의미하는 네덜란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가 조작을 일삼는 주식 거래군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설책 더 블랙 튤립의 그 표지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알렉산더 듀마입니다. 알렉산더 듀마는 삼총사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당시 소설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이그의 화해 조합은 한 구두장소가 검은 튤립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구두장소와 한참 흥정을 벌인 뒤 1500플로린을 주기로 하고 튤립을 건네받았다. 그들은 뿌리를 받자마자 땅에 던져 뭉개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멍청한 놈. 우리는 검은 튤립을 원래 갖고 있어. 너 같은 바보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 당신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은 1500플로린을 벌었을 텐데. 이 불쌍한 구두장소는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서 들어놓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소설에서 이제 한 구절의 일부인데요. 이제 그 헤이그의 화해조합 원들은 이미 검은 튤립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이런 구두장수, 일반 시민들이 혹시나 검은 튤립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이 떨어질까봐를 염려해서 미리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검은 튤립을 만들었던 구두장수에게 큰 실망을 주는 식으로 그만큼 그 튤립이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에 관련한 탐욕과 그런 이기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튤립 뿌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양파인지 아니면은 밤, 다른 야채 같기도 하고, 처음 보면 이게 누구도 튤립 뿌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어느 일이 있었냐면은 엄청난 돈을 많이 벌던 무역상이 이제 튤립 뿌리를 수입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수입을 하게 돼서 그 수입을 많이 도왔던 선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게 되는데요. 잘 몰랐던 아침 식사를 먹던 선원은 그 근처의 창고에서 이런 양파 모양의 양파로 착각을 하게 되어서 아침 식사와 함께 이걸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양파 뿌리 하나의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은 1년에 그 모든 선원이 1년치 월급이 튤립 뿌리의 가격이 모든 선원이 1년 동안 받을 월급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선원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요. 이외에 에피소드 말고도 미시시피 그 투기 현상의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미시시피 컴퍼니도 미시시피 투기도 튤립 투기처럼 과열 형상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 미시시피
주식을 샀던 어떤 시종은 이런 과열된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한순간에 마차를 사게 됐는데 자신이 시종인 것도 모른 채 자신이 이제 마차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마차의 주인 자리를 올라야 되겠는데 워낙 갑자기 돈을 빨리 벌게 돼서 마차를 사게 돼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앞에 말을 조종하는 마구석에 앉을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미시시피 주식에 많은 투자했던 의사들은 환자를 응진하는 도중에 미시시피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게 되자 떨어졌어 너무 크게 외치다가 환자들이 자신의 맥박이 떨어졌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해서 환자가 갑자기 숨지는 등의 그런 다양한 이건 솔직히 사실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에피소드도 존재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시카고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카고 근처 이제 문화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근방을 일대로 투기 현상이 과중되게 되는데 그 역시 그 근처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환자 진료도 안 하고 환자들이 약을 언제 먹어야 되냐 그러면 문화 계획이 실행되는 1년, 2년, 3년 이로 드시면 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할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당시 투기를 장려하는 팸플렛의 한 종류인데요. 그 당시 아니고 경제학자 피터 가버가 이렇게 튤립 투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네덜란드 정부와 기록했던 대화록의 당시 내용은 네덜란드 정부가 투자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과장, 날조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튤립 뿌리가 아주 비싸게 팔린 것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자손들의 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이라는 점을 반론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반론은 튤립 값의 변화 패턴은 다른 그런 투기 제한들의 가격 변화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결론을 내린 점이 뭐냐면은 네덜란드 정부 당시 대화록은 1630년대에 네덜란드 튤립 시장에 대한 균형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이었으며 그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대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색상 튤립을 특이하는 원인이 뿌리에 감염된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튤립의 높은 가격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튤립의 경우에는 황제 튤립의 자손들이 또 황제 튤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충분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튤립을 마구잡이로 사게 된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는 튤립은 주식의 배당과 같은 현금소득을 매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마지막은 다른 꽃값의 급등, 급락은 네덜란드 꽃시장이 투기 열풍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 말고도 다른 꽃 종류들도 이런 튤립 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격의 급등, 급락이 심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튤립 발전에 관한 그리고 에피소드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튤립 투기의 발전 원인, 발전에 대해서 맡은 이동윤입니다. 옛말에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죠. 이공계열에서는 너희가 과거의 얼매인 동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 예, 물론 맞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회 현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런 이 사회 현상을 만약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과거 사례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예방하면 될지. 이번 튤립 투기, 인류 최초의 투기라는 점에서 그 사례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버블 연대기입니다. 버블 연대기. 튤립 버블 이후 약 40여 번의 대형 버블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버블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기간월이 하락 기간월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보시면 튤립 버블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이 차이 나고요. 대개는 2배, 못해도 2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미시시피 버블을 제외하고서는 대다수의 버블들이 상승 기간이 더 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비록 상승 기간은 긴 편이지만 상승률이 엄청나죠. 대략 6000%.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지가 500원이었다 치면 그러면은 3년 뒤에는 3만원. 만약에 과자가 3만원이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락 기간은 10개월. 엄청 짧죠? 이게 간단하게 모형으로 그린 건데 정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버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간에 비해 하락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착각인지 그거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격대에서 자기는 빠져나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는 건 항상 최고 가격대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개 사람들이 최고 가격대에서 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량은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수요는 적은, 거의 버블 같은 현상은 수요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에 비해서 매도량은 최대, 여태까지 터질 걸 예상한 사람들이 엄청난 매도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버블 같은 경우 최하점에서 사서 그 다음 점에서 팔든, 그 다음 점에서 사서 그 다음 점에 팔든, 어디서 팔든 자기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수익을 보든 결국에 마지막 한 번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자신이 잃고, 오히려 대개는 마지막에 더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엄청난 금액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전 보셨던 튤립 버블 당시의 그래프입니다. 34년서부터 37년까지의 과정인데요. 보시면 초기 34년서부터 35년 사이에는 이제 이 당시 귀부인들, 귀족들은 연회나 참석을 할 때 보면 머리나 가슴에 이렇게 튤립을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튤립이 상징하는 것은 튤립을 가슴이나 머리에 꽂지 않는 것은 격식이 없는 사람 또는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다 인식됐답니다. 소수만의 특권 의식처럼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귀족들은 이런 튤립에 대해서 자신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치제로서 그 튤립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은 코케너프 유럽 축제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그 당시 그 초기 영주들의 그 정원 공급에서 튤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때 귀족들이 장식에만 한했다 하면 이제 정원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튤립 수요량이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반해 튤립 같은 경우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보다 단기간에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버블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거의 수식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귀족, 상인, 변호사, 서원, 농부, 시녀, 시종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네덜란드 전 국민들이 이 버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를 하였고, 이 거래 형성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선물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매물이 없더라도 미래 시점에 대해 거래를 계약을 하고 그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선물 구매가 불가능했더라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예 거래 자체가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형성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선물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버블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선물 시장, 뭐 거래소 시장이라고 하면 되게 당연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잡힌 시기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래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 전부를 합친 금액 2,500클로린이 바이스로이, 비세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당시 이 튤립 한 송이의 가격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가끔 보시면 저도 처음에 조사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튤립 한 송이가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까? 튤립은 어디까지나 식물이기 때문에 장미꽃 같은 거 금방 시들어버리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 가격까지나 될까? 튤립 같은 경우 단연생물이라고 해서 구근을 통해서 매년 꽃이 한 번씩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 식으로다 거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튤립 구근이에요. 튤립 구근 거의 양파, 까기 전 양파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가격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버블이 터지기 전에 보시면 이점에서 사람들이 대다수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버블이 터질 거란 걸 예전서부터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왜 이게 투기의 버블에 들어갔을까? 거기에는 이제 심리적 요인도 많이 작용했는데 군중 심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중 심리, 동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미국 심리학자 애쉬의 실험에서 나오는데 개인의 판단력을 왜곡하고 이 판단력을 왜곡하는 데는 정보의 영향. 예를 들면 이제 맛집을 보시면 학교 주위에 음식점이 많이 없죠. 예를 들어서 먼데 자기가 생소한 지역에 갔을 때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영향인데요. 그 집이 정말 맛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럼 저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튤립 버블 때도 많은 사람들이 튤립 버블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사실 이 튤립이 필요해서 샀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도 이 튤립 시장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죄송합니다. 집단의 압력입니다. 집단의 압력이라 하면 쉽게 10사람이 있다면 9사람이 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애쉬의 실험인데 애쉬의 실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험자가 있습니다. 실험자는 9명의 바람잡이를 넣고 1명의 피실험자에게 이제 문제를 내서 답을 맞추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의 답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줄 길이가 다 각자 다르고 여기서 가장 긴 줄을 골라라. 근데 실험자가 심어놨던 바람잡이들은 그 긴 줄을 안 고르고 그 다음 줄을 고릅니다. 두 번째로 긴 줄을. 그럼으로써 그 피실험자는 자기의 답이 가장 긴 줄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 줄을 고르게 됩니다. 바로 이 심리효과인데요. 모두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집단 압력에 의해서 왕따가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 튤립 버블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또 다른 예라고 하면 이제 가치의 상실과 기회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이 당시 가격이 상승할 때 내가 만약에 튤립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의 상실. 돈을 벌 수 있었었는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게 기회의 상실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당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돈을 손실을 봤다. 가치의 상실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의 오류가 인해서 버블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케네디 아버지, 케네디 다들 아실 텐데 케네디 일가가 원래 지금은 이제 명문가로 알고 계실 텐데 당시 초기에는 되게 돈에 굉장히 좀 찌들어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케네디 집안의 이야기인데 케네디 아버지가 어느 날 우연히 구두방을 갔다 갑니다. 자신의 구두를 닦기 위해서. 근데 구두를 닦던 도중에 구두를 닦던 소년이 주식 사러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케네디 아버지는 바로 그날 주식을 모두 다 팔아 처분했답니다. 그 당시 미국도
버블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아까 전 그 설명에서 보시면 많은 네덜란드 전 국민들이 다 투자를 했죠. 결국 거품, 실제로 자신이 필요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기의 목적으로다가 들어가는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고 케네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 파산했던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사람 2명을 꼽아왔습니다. 반 고엔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풍경화가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폭락 하루 전 자신의 그림과 900길더라는 금액을 주고 튤립을 구매합니다. 이 사람은 19년 동안 가난하게 결국 살다가 혼자 노년에 죽게 되는데요. 지금 튤립 버블에 대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도 왜 투자를 할까?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면 나올 텐데, 나라면 투자를 안 할 텐데. 근데 튤립이란 건, 죄송합니다. 버블이라는 건 정확한 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인이 없다는 건 물론 가격 때문이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풍선을 불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선을 불면 언제 터질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터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게 풍선이죠. 이 버블이 똑같은 예입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반고엔 같은 경우 하루 전이었지만 금액을 투자한 겁니다. 기대 심리 때문에 돈을 더 벌겠지. 하루가 다르게 많게는 튤립 중에서 비세로이 아까 전 보셨던 그 튤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10배가량이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기회를 두고 사람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겠죠. 이번에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도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림값 플러스 900길더라는 금액을 주고서 튤립 버블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요. 당시 튤립 버블 폭락으로 인해 최고가의 93%가 폭락하게 됩니다. 상승률을 아까 전 6,200%가 보실 텐데 94%밖에 안 나올까. 상승은 무한대로 할 수 있지만 하락은 100%, 최대 100%, 거의 90%로 최고조로 할 수 있습니다. 93%가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37년 4월 27일 관련 모든 계약 중지, 투기성 튤립 거래가 금지합니다. 너무 그 당시 선물 거래로다가 많은 구매자들이 나왔는데 거품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를 안 하겠다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물건을 사기로 이미 다 계약까지 맞춰놨는데 근데 막상 가격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배째라는 식으로다. 나는 돈을 못 내겠다. 그런 식으로다가 거래가 나오고 또 이제 팔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이 들어올 거 알고 예상을 하고서 많은 거래를 했을 텐데 계약이 갑자기 중지가 돼버리니까 많은 손실을 납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모두 중지되고 튤립 투기 거래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튤립 거래 자체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매매 가격의 3.5%만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도록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3.5%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당시에 네덜란드 전 국민이 튤립 버블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3.5%라는 금액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튤립이 다시 재가격을 찾는 데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가격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다시 튤립 이제 구매자들이 많은 튤립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점이 튤립이 안정 가격을 찾은 것은 황제 튤립, 아까 보셨던 황제 튤립이나 비세로이처럼 고가의 튤립들만 2년 안에 가격 안정을 잡고 그 이외에 서민들이 많이 투자했던 일반 튤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이 거품이 많이 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가격에 자기가 물건을 지었는데 그걸 싼 헐값에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은 솔직히 내놓기 힘들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도 고가의 튤립에 비해 서민들이 샀던 저가 튤립들은 가격 안정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이 튤립 버블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까 시대적, 지리적 배경에서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신한문을 개척함으로써 많은 자본을 유입되고 경제 대국으로서
거의 기축국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처럼 경제 대국이었지만 튤립 버블로 인해서 그 위치를 상실하고 무역 패권을 영국에 위임하게 됩니다. 뭐 위임이라고 표현해서 좀 내려놓은 듯한 표현인데 사실은 거의 강압적으로다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08학번 이재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세 친구들의 발표를 종합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튤립투기의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튤립투기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던 파급 효과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략하고 짧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튤립투기 시작입니다. 튤립투기 17세기 유럽의 시대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 지역의 경제 발전이 활성화되었고, 그 활성화된 경제 발전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신대륙 개척된 항로를 이용해 원거리 무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독점 집산 시장으로 근거리 무역을 행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주식 거래소를 세우는 등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안트베르펜이라는 기반이 닫혀있는 스헬데 강 유역의 상권을 고스란히 암스테르담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구로서 암스테르담이 비약적인 성공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네덜란드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튤립의 유입 과정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진 네덜란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넘쳐나는 돈을 취미생활이나 문화산업에 부흥을 촉진시켰는데, 그 당시에 열풍이 불었던 것이 아담한 정원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아담한 정원을 꾸미는 것. 그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은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때 터키를 거쳐서 터키에서 프랑스를 거쳐 유입된 튤립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적 욕구를 훌륭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미적 욕구를. 그로 인해 너도 나도 튤립을 정원에 심고 싶어 했고, 나아가 정원에 튤립이 있다는 건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랬던 튤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튤립을 원했고 부유한 애호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튤립은 씨앗이 구근으로 발화하는데 3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의 폭등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 이렇게 가격이 폭등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격이 폭등된 이유는 그 투기가, 그러니까 튤립을 구매하는 게 단지 그 구근 하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잘게 쪼개서 그 무게로 구매하고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거래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튤립을 키웠을 정도로 붐이 일어났는데, 튤립은 구근에서 어떤 튤립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박은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튤립의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었고, 그 터진 결과 체육과 대비 93%라는 경제적인 수치로 폭락하게 됩니다. 네, 공개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한 건데요. 구미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튤립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락한 것은 이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구매자가 없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정부는 기존 매매가의 3.5%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렘브란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고 빈곤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지만 튤립 투기는 유럽의 경제 패권을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옮겨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5,900%의 상승률, 그리고 36개월 기간 동안 했으며 하락률은 93%로, 하락 기간은 10달러, 10달러, 기록하는 튤립 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튤립 투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튤립 투기의 파급 효과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상 외로 산업적인 타격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료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왜 이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튤립 투기는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 승자와 패자에서 상업적인 상공업 쪽에 종사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업에 많은 큰 타격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냈는데 일단 가장 크게는 칼빈주의적 미덕관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칼빈주의적 미덕관이 뭐냐면은 칼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그 칼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성은 곧 인간의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말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튤립투기라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형태의 결과는 결국 좋지 않은 파국으로 치달았으니 꾸준한 노력과 그로 인한 보상이 정답이다 라는 인식이 네덜란드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칼빈주의에 따라 예전에 튤립투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를 표현한 대표적인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제 60만원 플로라에 다치는 바보들이라고 그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대화록에도 나왔던 말인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플로라입니다. 여신인 그 꽃과 번영의 여신인데 이 수레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과 상공계층입니다. 이제 초반에 탑승했고 여유로운 자리를 누리고 있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게 따라붙은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들입니다. 하인, 빈민, 그리고 노동자 계층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배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바다입니다. 끝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승자화폐자에서 상공인들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앞을. 아, 저기로 가면 떨어지겠구나. 슬슬 떨어질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적이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하층민들은 그때 막 군중심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야 사자 진짜 대박났대. 옆집 스미스는 샀는데 대박났대. 그러면서 하나 둘씩 빚을 내가면서 사기 시작해서 더 큰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거에 대해서 통달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튤립을 싫어하는 혐오하는 튤립을 보면 진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인데요. 승자는 이제 스미스 같은 이제 파니까 바로 떨어졌다 대박이야. 정말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주식의 최고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스미스는 일단 예를 든 거는 그 농민인데 운이 좋게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판 사람이고 사실 정보라고도 할 수 없죠. 버블은 정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처음에 샀던 사람들 그 상공계층이나 귀족들 사치제를 위해서 처음에 샀던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중에 끼어들었던 이제 스미스가 막 꼬드겨서 야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해 이러면서 했던 후반에 끼어들었던 하층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층민의 삶을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튤립투기의 이의를 정리하게 되면은 인류 최초의 투기로서 인간의 욕망이 초래하는 파급 효과를 직접 처음으로 체험해본 시기였고,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상공계층이나 이제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 사람들끼리만의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과 하층민들까지 참여해서 아주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네덜란드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지만 이런 경각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투기는 결국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은 이걸 안다고 해서 절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했듯이 40여 차례 아주 큰 투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또 많은 피해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제 구도의 변화는 이제 새로운 경제 패권 구도의 형성.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튤립 투기로 인해 결정적으로 영국에게 경제 패권을 뺏기는 그 본질적인 계기가 되고 세계 최대 튤립국가 생산.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 전에는 튤립을 네덜란드에서 생산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너무 많은 튤립이 네덜란드에 들어왔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도 세계에서 65%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전체 세계에서 65%의 튤립을 네덜란드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화도 튤립입니다. 그렇듯이 네덜란드의 튤립이 참 웃고 울고 애증의 관계로 네덜란드와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